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온의 신동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온 대표 변호사 신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내용들의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볼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과도한 노쇼 위약금 감면받을 순 없을까요? 사실혼으로 10년 동거 상속권 인정될까요? 이혼 당시 못 받은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네, 보이스피싱, 이혼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유통기한을 변조한 치킨물을 사용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소 폐쇄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킨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치킨무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좀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업정지에 음식점이 폐쇄될 만한 처분이라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 같은데 처음에 유통기한을 속인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업체는 2019년 10월경부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2022년 11월경 이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12월경 A씨 음식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업체가 2022년 11월 28일 치킨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는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3일로 적혀 있는 것을 스티커로 2022년 12월 23일로 변조를 한 후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면서 재차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1월 13일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원고 음식점의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 4일까지인 4g짜리 핫소스 70여 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킨무는 한 달 정도 이제 좀 유통기한을 늘려가지고 이제 표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속인 것도 좀 나쁜데, 핫소스는 유통기한이 1년도 넘은 걸 이제 주방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먹는 걸 파시는 분께서 이렇게 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좀 어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그리고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이와 별도로 업체는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법원에 위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고 당연한 결과 같은데, 그 업체의 그 사장님이라는 분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건가요? 우선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를 보관해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업체는 실제 본인이 운영하다가 2022년 12월 폐업한 다른 음식점의 물품을 폐기와 재사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객 테이블과 떨어진 주방 입구에 위치한 별도 공간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업체는 실제 민원을 제기한 자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민원인이 몰래 주방까지 들어와서 소스 한 개를 훔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네. 특히 당시 주된 민원은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맥주를 판매했다는 것이었는데 현장 점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었다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 목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폐업을 한 다른 음식점의 물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버릴 거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던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손님 분께서 이제 그 몰래 가져다가 이렇게 좀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처분은 그렇고 지금 음식점 폐쇄 처분이 또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이유로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예, 업체는 기존의 치킨무가 모두 소진이 되어 긴급 발주를 통해 2022년 11월 26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치킨무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3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를 주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유통기한 표시가 인쇄 오류가 났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치킨무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라서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즉 2022년 11월 23일을 스티커를 사용하여 2022년 12월 23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유통기한을 손님에게 속일 목적이었다면 유통기한 전체를 지워서 다시 표시를 했지 눈에 다 보이게 숫자 한 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진 않았다고 하면서 이로 인한 영업점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속일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던 것 같고 또 치킨무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품인 만큼 일부러 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어쨌든 법원이 음식점 이 사장님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뭐 원고들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건가요? 법원은 우선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원고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핫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시 업체에서는 매장 내 셀프바에서 무상으로 병에 담긴 핫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업체가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해둔 핫소스를 사용할 일이 없었고 민원인 역시도 본인이 핫소스를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서 결국 이는 업체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는 바 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핫소스가 일반 그 이제 고객들은 그 따로 이제 그 용기에 담겨 있는 핫소스를 이용하는 상태였군요. 예. 네네. 또한 법원은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마치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라든지 비난 가능성의 정도는 높다고 하면서도 치킨무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고 고객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위해가 초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업체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차례 확인되었을 뿐이라서 이를 이유로 음식점 폐쇄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결국 두 처분은 모두 취소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그 법 위반의 정도라든지 비난 가능성의 정도는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음식을 먹고 이제 좀 배탈이 난 손님이 없어서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안은 사실 이제 식품의 유통기한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그 밖에 이제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식당의 위생이 불량한 때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장이나 객실, 화장실 이러한 시설이 불결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제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영업을 해 나가시는 자영업자 분들께는 사실 이 영업 정지나 폐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행정 처분이 이뤄질 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좀 가혹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법원이 들여다봤다 하는 판결 오늘 살펴봤고요. 결국 영업 정지와 폐쇄 처분 모두 취소가 된 판결을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살펴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좀 황당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아, 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어떤 사건을 좀 억울하게 당하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 7월 달에 네, 핸드폰을 SK텔레콤 쓰다가 KT로 바꿨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KT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고객님, 이게 뭐 인증번호가 필요한데 인증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왔길래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증번호를 위해서 인해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데에 네. 연루가 됐나 봐요. 아, 그 인증번호 알려드린 게요? 네네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인증번호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갖고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한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선생님 명의로 이제 그렇게 핸드폰을 개통한 것 같다는 거죠? 네, 저도 모르게.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이스피싱 이용 당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서대문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요. 아, 네. 실제 경찰 조사도 받으셨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나는 그때 핸드폰 때문에 인증번호 가진 사실밖에 없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 일하고는 좀 무관하네요. 경찰관도 그렇게 조사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올 초부터 뭐 지금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두월 문자라게 777 몇 번으로 이렇게 문자가 막 한 번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 뭐 보이스피싱 같다 하고 이제 그 문자를 개방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몇 번 계속 왔었는데 이제 그 번호라는 걸 아예 이제 쳐다보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문자가 온 것이 뭐 북부지청이라고 하면서 300만 원 벌금이 나한테 나온 거예요. 아, 벌금 300만 원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역으로 이렇게 북부지청에 연락해 보니까 그 부지청 징수과에서 네. 저에게 300만 원 벌금을 이제 내라고 통보가 왔더만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전기통신법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사건 번호하고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징수가 됐으니까 300만 원을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징수과 직원이.
네. 그래서 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상명을 내냐 그랬더만 연락을 했는데도 내가 연락을 안 받았대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뭐 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딴 데로 발령받아서 지금은 구치소에 안 계신다고. 왜 세상에 내가 무슨 잘못을 인증번호 하나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아, 무슨 잘못을 했는데 300만 원 그건 내냐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네요. 아, 네네. 근데 제 형편이 뭐 제 재판 청구할 형편도 안 되고 음, 그래서 너무 이거 대한민국 법이 이런가. 내가 인증번 하나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거를 300만 원을 벌금 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네, 입장으로서. 네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도 이게 사실 핸드폰 뭐 개통하거나 이렇게 뭐 통신사를 옮기거나 하는 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인증번호를 잘못 알려주신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좀 억울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네. 옆에 이제 신동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아, 네네. 벌금 문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아, 네네. 옆에 이제 신동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신동우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는 뭐 네.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인증번호를 줬냐. 그래서 예, 핸드폰 개통 때밖에 인증번호 준 적이 없다. 네, 그 내용이 이제 그분이 나한테 전화하기를 나는 그때 전화 한 대를 SK에서 KT로 옮길 때 인증번호를 이제 이 동네 이제 전화기 회사에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 예, 근데 다른 데서 또 한 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었나 봐요. 그래갖고 총 2개가 이제 이렇게 개통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정식적으로 동네에서 한 개밖에 개통 안 했는데 다른 곳에서 어디서 한쪽 가르치지도 않고 예, 개통했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 인증번호 네. 때문에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을 뭐 얼마를 그 사람들이 해 먹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뭐 경찰로부터 어떤 뭐 통지서나 이런 것들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주소가 지금 일하는 데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예. 통지서는 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사를 하신 건 아니고 주소랑 직장이랑 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왜냐면 보통은 검찰로 뭐 송치되거나 이러면은 통지서가 오는데 네. 이제 그런 통지서도 지금 못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내 개인적으로 거거든요. 못 받았죠. 왜 집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거를 통지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 알아보니까 그 등기로나 예. 이렇게 받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도 그쪽 내 주소지에 사는 우리 식구들도 네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경찰 네. 조사 이후에 정식 재판 없이 네,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고 네, 또 벌금이 고지된 건데 이제 이게 통지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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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약식 명령은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통상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이 되어 버리고요. 현재는 벌금 미납으로 검찰청 집행과 또는 법원 집행과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통지를 받은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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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징수관 아가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제가 형편이 작년에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가족을 다루면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데 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능력도 안 되지만은 네.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통지서 어떠한 통지도 못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 정식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이 책임 없는 사유로 행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청구권 회복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이제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등기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런 사유가 인정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 7일이 지났다면 그러한 신청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되셔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 정식 재판 청구라는 게 비용이 뭐 그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식 재판 청구를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요? 예, 예.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뭐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어차피 정식 뭐 재판 청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아, 지금 이제 일단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절차적으로 일단 그 절차 좀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일단은 지금 이제 벌금 300만 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식 재판 청구 절차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도 좀 그걸 좀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절차보다는 일단은 이제 그 정식 절차대로 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형사소송법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이 책임 없는 사유로 행사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청구권 회복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7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약식 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를 보통 의미하고요. 그 이외 사유는 일반적으로 회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약식 명령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송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약식 명령을 송달한 후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약식 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청구권 회복이 인정이 됩니다. 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이제 그 처음에 그 통신사를 바꾸면서 이제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 이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이제 핸드폰이 개통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신 건데, 실제로 좀 이렇게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이 내 의지와 다르게 이렇게 개통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가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 이러한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좀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이스피싱도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확인을 하거나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단은 좀 의심을 하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정식 재판 청구는 이제 절차를 좀 궁금해하셨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정식 재판 청구는 일단은 약식 명령을 보통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냥 이제 그 명칭이 조금 그래서 이제 뭔가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가서 이제 청구를 하면 된다. 예, 그냥
내가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 있을까요? 지금 상담자께서는 좀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내 스스로에게 더 이렇게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너무 뭐 벌금도 300만 원이나 내라고 하고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서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불이익을 온전히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제 생일을 맞아 지인 6명과 함께 강남 유명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예약이 필수이고 인당 10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식당입니다. 예약 당시 레스토랑 측은 48시간 이내 취소 또는 노쇼 시 1인당 5만 원, 총 35만 원의 예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는 약관에 동의하도록 했고 저는 이에 동의한 후 신용카드로 예약금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오후 회사의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으로 인해 모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됐는데요.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미처 레스토랑에 연락할 여유가 없었고 결국 저희 일행은 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와 위약금 35만 원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저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레스토랑 측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레스토랑은 약관에 따라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예약 시간대에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근거로 제시해 현재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레스토랑 측이 청구한 위약금이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기분 좋은 생일 식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 상황이 생겨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간 것도 사실은 속상한데 이 위약금 문제가 또 상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예약하고 나서 나타나지 않는 고객, 우리가 노쇼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노쇼 고객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작년 11월 국내 외식업주 15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노쇼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최근 1년간 노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예약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4%에 그쳤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응답자의 85.5%가 노쇼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음식점 이미지 손상 우려 23%로 가장 많았고 연락 두절 20.3%, 동네 장사라서 17.6%, 재방문하지 않을까봐
13.5%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사실 예약 보증금을 거는 업체가 사실 10%도 안 된다는 것도 사실 놀랍고, 또 이제 실제로 손해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뭔가를 손해를 배상이라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다. 동네 장사고 또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근데 이제 현재 이 레스토랑에서는 예약금 전액을 지금 위약금으로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 피해가 있긴 있지만 전액은 좀 다소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위약금 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이게 위약금이 보니까 적진 않습니다. 근데 10만 원 중에서 네. 5만 원을 위약금으로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로 위약금으로 지금 예. 잡은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예약금 5만 원에 동의하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조금 과한 생각이 들더라도 5만 원이 용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업장 입장에서도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손해도 고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했으면 모를까, 미리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면 그 정도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소비자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이런 분쟁들을 해결해 주고 있나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1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하면 예약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 취소를 하면 예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가 예약을 취소한다면 소비자가 지불한 예약 보증금의 2배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노쇼가 이제 사실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좀 감액해 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도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미리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많은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객관리 차원이나 식당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감액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웬만하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전에 좀 전화를 좀 미리 주면은 참 좋을 텐데 싶은데, 최근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밥 이제 40주를 그러니까 40주를 주문하고 이제 노쇼한 고객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이제 고의로 아주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좀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고의로 노쇼를 했다. 이러면 다른 죄가 좀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노쇼가 식당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면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여부에 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노쇼 행위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 뭔가 이제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편취한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좀 이제 성립이 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노쇼와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수법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 본 것 중에는 공무원이나 이 군인을 사칭한 또 노쇼가 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영업하기도 힘든데 이런 노쇼 때문에 또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군청 공무원들이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40인분을 예약했는데 노쇼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지자 군청 게시판에 수많은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종도에 있는 식당에 군부대 인원들이 100인분의 고기를 주문하였는데 100인분이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노쇼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업주는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100인분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어쨌든 그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희가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제 30대 직장인이셨고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예약금이 그 위약금이 이제 절반 정도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원래 부탁하셨거든요. 앞으로 상담자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계약은 최대한 지키는 것이 좋고요. 따라서 예약을 취소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업주의 사정도 생각을 해서 업주에게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고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서 예약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60대 여성인데요. 인생이 참으로 역경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20년이 넘게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은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아내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홀로 자식을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저희 둘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고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려 그 사람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의 전혼 자녀들이 저를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며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 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기 때문에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제게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게 맞나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제 뒤늦게 정말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사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실감만으로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의 이제 전혼 자식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셔서 지금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상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할 겁니다. 분명 10년 동안 같이 한 남편인데 갑자기 그 남편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자식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취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는 일단 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이제 동거를 해오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동거인이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냐는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사별한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연에서는 사실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실질은 혼인관계이며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혼 이제로 볼 수 있다면은 이제 사실혼 그 배우자와 함께 살던 전셋집에서 지금 이제 쫓겨날 위기에 지금 계신데 사실혼 배우자는 이 뭔가 뭐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법적으로 아무래도 좀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전세로 지금 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그러면 상속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만약 망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법정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자녀들과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그 똑같이 그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을 이제 병간호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뭐 권리 보호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상담자가 장기간 병간호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병간호를 장기간 했다는 것은 부부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사연 주신 분께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으실지 또 그래도 희망적인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 그 배우자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는다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거사실, 가족사진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한 그런 대책이 없을까 이것부터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먼저 그것보다 앞서서 사실혼 관계를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좀 확보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을 만나러 가볼까요? 저는 전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고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면서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양가 모두 양육을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아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저를 무시했는데요. 육아,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저는 나날이 피폐해졌습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의 무시와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아이가 2살 무렵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줄 수 없고 아이도 혼자 키우겠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과 시댁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이를 양육하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받고 협의 이혼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한동안 전 남편은 아이와의 만남을 핑계로 재결합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거부하자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틈틈이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그런데 행복은 잠시 아이에게 선천적 질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했고 또다시 닥친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아이가 2살 무렵일 때는 너무나 이제 좀 벗어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합의서를 공증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도 이제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러셨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이 마음이 좀 간절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그 사이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다고 지금 사연자분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쨌든 치료하고 간호도 해야 되니까 지금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양육비를 좀 청구할 수밖에 없을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양육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 간의 합의일 뿐이므로 자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일단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일단 그 당시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금도 받지 않았고, 이제 그래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과거 양육비나 재산 분할금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에 상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예컨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일방이 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가 그러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건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 이혼을 하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지금 이제 분할 그 청구도 다시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연에서 봤을 때는 이 전 남편이 그 아이와의 만남을 핑계로 재결합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제 거부하자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러니까 아이와 이 아빠 어떻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켜서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를 실제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사연 주신 분께서 이제 거부를 해서 이제 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강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뭐 면접 교섭을 오히려 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뭔가 정해지면은 그 정한 것들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불이익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아이와 아빠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아이 아빠의 권리이자 또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면접교섭할 권리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이제 그거를 이제 제한하기는 좀 쉽지 않고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어쨌든 지금 궁금했던 건 이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거나 절차를 좀 알아가면 좋을까요?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이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렇고 그 양육비 청구 절차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사실 뭐 소득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아이의 뭐 나이가 변경됐거나 아니면은 큰 질병에 걸려서 큰 돈이 필요할 때라든지 이러한 사정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사안에서도 사실 선천적인 질환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증명을 하거나 알리면 좀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을 해서 양육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와 미래에 발생하는 양육비 모두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양육비에 관해서는 비양육친에게 꼭 청구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고 사랑도 많이 듬뿍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어느 한 부모의 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정당하게 그 권리를 좀 청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신동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상담 보셨을 텐데요. 답답한 법률 사연들 있으시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나오고 있는 지금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